안녕하세요. 뜬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13장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은 어렵지 않아요. 공식을 몇 개만 딱 외워주시면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뭐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13장 스프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스프링을 배워볼 거예요. 하나는 코일 스프링, 또 하나는 겹판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마다 주요 공식이 각각 3개씩 정도가 있어요. 공식 3개씩 외워주시면 이 스프링 단어는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출부터 보겠습니다. 기출은 코일 스프링 문제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짧은데 담겨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강선의 지름, 스프링의 평균 지름, 감김수, 전단 탄성계수, 허용 전단 능력 이렇게 주어진 값들을 이용을 해서 스프링이 작용하는 최대 하중과 최대 처짐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처짐량 공식을 외우는 건 맞아요. 근데 최대 하중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코일의 전단 능력식을 외워줄 건데 문제에 허용 전단 능력이 주어졌죠. 이 전단 능력식에 하중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허용 전단 능력 값을 이용을 해서 최대 하중까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프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사실 아시죠? 보통 스프링 하면 이렇게 생긴 스프링을 떠올릴 텐데 이게 코일 스프링이에요. 이 스프링은 용수철이라고도 부르고 물체의 탄성 변형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흡수, 축적시켜서 완충 등의 작용을 하는 기계 요소가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은 탄성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진동 및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사용이 되거나 에너지를 축적해서 이 스프링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원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스프링으로 힘 또는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이 있을 때 이 스프링의 끝에 어떠한 무게를 달거나 힘을 가해서 얼마나 처지는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은 두 가지를 배워본다고 했죠. 하나는 코일 스프링, 하나는 겹판 스프링입니다. 이 코일 스프링은 우리가 알던 그 스프링이에요. 단면이 원형 또는 사각형인 강선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은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입니다. 코일 스프링의 대표적인 예로는 압축용이 있고 또 신장용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압축해서 사용하면 압축용, 늘려서 사용하면 신장용이 됩니다. 코일 스프링은 제작도 쉽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겹판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은 생긴 거는 조금 생소해요. 길이가 다른 여러 가지 판을 겹쳐서 중앙에 밴드로 고정시킨 스프링이 겹판 스프링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다른 판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겹판 스프링은 중앙에 하중이 작용하는 양단 지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힘이 걸리면은 중앙에서 가장 큰 모멘트가 걸리겠죠. 중앙에 가장 큰 모멘트가 걸리니까 가장 바깥보다 중앙으로 갈수록 더 많은 판을 쌓아서 이 스프링의 전체가 골고루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다른 거고 이 겹판 스프링은 큰 힘을 받칠 수 있어서 철도 차량, 화물차 이렇게 차량들의 완충 장치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스프링의 개념과 용도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코일 스프링과 겹판 스프링 둘 중에서 먼저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입니다. 코일 스프링은 원형의 단면을 가지는 소선을 이렇게 코일 형태로 나선 모양으로 감아 올린 스프링이에요. 이 스프링에 누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압축이 될 거고 늘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될 거면 이 스프링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스프링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소선에는 전단이 발생을 하겠죠. 이 소선의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하중에 의해서 전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일 스프링의 전단 능력, 타우는 파이 스몰 d 세제곱분의 8p 라지 d k입니다. 여기서 p는 축방향 하중이에요. 압축이 될 수도 있겠고 인장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압축입니다. 그리고 라지 d는 이 소선이 감아 올리는 이 나선 모양의 전체 지름을 말해요. 요거를 코일의 평균 지름이라고 합니다. 분모의 스몰 d는 소선의 지름이에요. 이 소선의 지름을 스몰 d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 K는 왈의 응력 수정 계수인데 이게 문제에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바로 뒤에서 배워볼 겁니다. 코일에서 세 가지씩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다능력식입니다. 이 전다능력식 어떻게 유도됐는지도 조금 뒤에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와레응력 수정계수 K입니다. 이 와레응력 수정계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전다능력 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적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차이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와레응력 수정계수 K를 이용을 합니다. 이 K 값이 문제의 1.2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거를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식을 통해서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와레응력 수정계수 K는 4C-4분의 4C-1 플러스 C분의 0.615입니다. 요거는 경험식이라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때 C는 스프링 지수라고 해요. 스프링 지수는 스몰 d분의 라지 d입니다. 소선의 지름분의 코일의 평균 지름을 말해요. 이 스프링 지수를 이용을 해서 와레응력 수정계수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스프링 지수랑 스프링 상수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스프링 상수 K는 부록 자료에도 실려 있는데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처짐량이 비례하다 이 관계를 표시하는 상수예요. 반면에 스프링 지수는 스몰 d분의 라지 d, 지름 b가 됩니다. 이 와레응력 수정계수식은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와레응력 수정계수가 1.4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역으로 C값을 구하고 이 지름값을 구하게 되면은 답이 다르게 나와요. 이건 왜냐하면 여기 성립하는 식이 아닙니다. 계수가 주어지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이 식에 역으로 적용을 해서 C값을 구한다. 요거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와레응력 수정계수 식은 이 K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용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역은 성립을 안 한다.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의 전다능력식이 어떻게 나왔냐? 축방향 하중과 비틀림에 의해 발생되는 전다능력을 각각 구해서 두 개의 합을 전다능력과 같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 소선의 단면이 축방향과 요만큼, 코일의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직접 전다능력도 구해줄 수가 있고 비틀림에 의한 전다능력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축방향 하중에 의한 전다능력은 단순하게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이걸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비틀림에 의해 발생되는 전다능력은 이 중심에서부터 소선 단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비틀림 모멘트 T는 타우 ZP다. 전다능력과 극단면 계수의 곱이다. 이 식을 이용해서 전다능력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다능력 값을 더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뒤에 상수값이 나와요. 이 뒤에 상수값이 실제랑 오차가 있어서 이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 대신해서 사용하는 게 와레응력 수정계수 K값입니다. 이 증명하는 과정은 아실 필요 없어요. 전다능력 최종식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코일 스프링의 처짐입니다. 이 스프링의 압축 하중이 작용을 하면은 스프링이 눌리게 되겠죠. 그 눌리는 양을 처짐량이라고 해요. 처짐량 델타는 G 스몰 d 4제곱분의 8MP 라지 d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N은 유효 감김수, 이 코일의 감김 횟수를 말해요. 횟수는 1회, 2회, 3회 이렇게 세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유효 감김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올림을 해서 정수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G는 스프링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예요. 요거는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이 처짐량 공식도 중요한 공식입니다. 근데 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하중이 변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식은 스프링에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P라는 힘이 가해지면 그때 처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힘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미 P0만큼 초기 하중이 가해졌을 때 여기 초기 하중보다 더 큰 최대 하중값이 주어진다면 이 사이에도 처짐량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중이 변화할 때의 처짐량은 이 하중값들의 차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중이 변화할 때의 처짐량 델타는 G 스몰 d 4제곱분의 8n 곱하기 P 맥스 마이너스 P0 곱하기 라지 d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변화할 때의 처짐량은 그 하중이 변화하는 양을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100에서 400만큼 변화할 때 60만큼 처졌다. 그러면은 두 하중의 차이인 400과 100의 차이인
300N을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최대 하중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처짐량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 스프링이 힘을 받아서 처지게 되는 모양을 떼와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뒀을 때 이 처짐량 델타는 R의 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근데 이 세타 값, 비틀린 각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세타와 같다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 델타는 R 세타 값이 되는데 이때 세타는 비틀린 각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R은 반지름 2분의 D 값이다. 이때 비틀린 모멘트와 스프링 소선의 전체 길이 그리고 극단면 2차 모멘트 요거를 이 소선에 대해서 풀어서 대입을 해주시고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코일 스프링의 처짐 공식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증명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최종 공식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프링의 감김수입니다. 먼저 총 감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총 감김수 NT는 N 플러스 X1 플러스 X2입니다. 여기서 N, 이 N은 처짐량 공식에서 한번 배웠어요. 요 N은 유효 감김수라고 하는데 총 감김수는 이 유효 감김수와 무효 감김수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소선을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꼬우다 보면은 끝부분도 항상 완벽하게 감기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감기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 끝에 소선이 끊겨서 스프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감김수를 무효 감김수라고 합니다. 유효 감김수만 스프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처짐량 공식을 사용할 때도 유효 감김수를 사용을 해준 거예요. 이 총 감김수를 구해라 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 총 감김수의 개념은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하냐? 바로 자유 높이를 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유 높이는 스프링에서 하중을 제거한 자유로운 상태의 스프링 길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스프링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전체 길이를 자유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 끝단에 스프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효 감김수라고 불렀죠. 이 무효 감김수가 양 끝에 각각 1이다 보는 게 일반적이라서 무효 감김수 x1과 x2를 각각 1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총 감김수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 전체 감김수에 소선의 지름, 이 지름 값을 곱해주면 이 전체의 높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지름이 D인 소선이 몇 개가 쌓여있냐, 몇 개 감긴지를 구해준 거예요. 여기에 스프링의 처짐량을 곱해주시면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전체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높이 H는 D 곱하기 N 플러스 2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요새 이 자유높이 또는 전체 스프링 길이 요것도 좀 나오는 형태라서 이 식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 그림을 떠올려서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때 스프링 길이에 여유 길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길이에 1mm의 여유를 준다.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구한 자유 높이에서 여유 길이만큼 더한 값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점다 능력과 처짐, 그리고 감김수와 자유 높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격판 스프링도 비슷한 순서로 배워볼 건데 공식이 코일 스프링보다는 조금 생소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격판 스프링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은 격판 스프링입니다. 코일 스프링에서는 전단이 작용을 했죠. 격판 스프링에서는 힘이 작용을 할 때 굽힘이 발생하게 돼요. 격판 스프링의 중앙은 이 밴드로 인해서 판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 밴드의 힘, P가 작용을 하면은 격판 스프링의 양 끝에 힘을 나누어서 받겠죠. 그래서 이 격판 스프링은 이 중앙을 나누어서 끝단에 하중이 작용하는 외팔보로 해석을 해줘요. 굽힘 응력 시그마 B는 ENBH 제곱분의 3PLE입니다. 이때 길이 값은 이 수펜 길이, 판의 전체 길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밴드의 폭 있죠. 젬폭이라고 하는데 이 밴드를 고려한 길이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N은 판의 수, B는 판의 폭, H는 판의 높이가 됩니다. 이 굽힘 응력도 증명하는 건 바로 뒤에서, 유도하는 건 바로 뒤에서 배워볼 거예요. 격판 스프링에서도 3가지 정도의 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굽힘 응력식입니다. 굽힘 응력식이 어떻게 나왔냐? 격판 스프링엔 굽힘 모멘트가 작용한다고 했죠.
굽힘 모멘트 M은 시그마 BZ다. 굽힘 응력과 단면 계수의 곱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굽힘 모멘트는 중앙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하중값과 길이, 2분의 L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L 값은 그냥 길이가 아니고 밴드폭을 고려한 유효 길이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판은 사각 단면을 가집니다. B는 판의 폭, H는 판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사각 단면일 때의 단면 계수, 단면 계수는 6분의 BH 제곱이 돼요. 여기에 중앙에 위치한 판의 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판의 수를 곱해주셔야 전체 판에 대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정리를 해준 게 바로 굽힘 응력식이 됩니다. 이 겹판 스프링이 이 식 모양이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생소해서 이 공식이 어려운데 겹판 스프링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 굽힘 응력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유효 길이입니다. 유효 길이 L은 L-0.62예요. 요 식은 문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프링 길이, 이 스팬의 길이의 밴드 폭 또는 죬폭이라고 하는 이 값을 0.6배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겹판 스프링의 처짐입니다. 겹판 스프링에서도 힘이 가해지면 처짐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는 양단지디 단순부의 형태로 보고 중앙부의 처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겹판 스프링의 처짐량 델타는 8MBH 세제곱 2분의 3PLE의 세제곱입니다. 이 처짐량 공식은 단순보의 처짐량 공식, 요 꼴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필기 때 썼는데 48EI분의 PL의 세제곱, 요거 처짐 공식 필기 때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식을 겹판 스프링에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겹판 스프링에서는 판의 수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상수 K를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폭의 변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로서 1.5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K에 1.5를 대입을 해주고 사각 단면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12분의 BH 세제곱이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최종식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식의 모양은 복잡하지만 요 공식 꼭 외워주시고 문제에 주어진 값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유진동수입니다. 겹판 스프링의 처짐량을 이용을 해서 고유진동수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입니다. 고유진동수는 헤르츠 단위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안 퍼세크 단위인 고유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어 주시면 헤르츠 단위인 고유진동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유진동수 Fn은 2파이분의 1 곱하기 루트 델타분의 G가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 n, 고유진동수는 루트 n분의 k입니다. 이 값은 루트 델타분의 g, 처짐량분의 중력 가속도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복원력 F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복원력 F가 스프링 상수와 변화량의 곱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F는 ma다. 요거 정말 기본식이죠.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데 이때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복원력 F는 mg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분의 k는 델타분의 g다. 대입을 해줘서 최종식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 처짐량, 델타 값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루트 안에 함께 쓰는 중력 가속도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냥 9.8 미터 퍼 제곱세크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처짐량을 미터 단위로 바꿔주셔서 대입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라서 이 단위 잘못 넣으시면 답도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겹판 스프링의 처짐량을 이용을 해서 고유진동수까지 구해주시는 거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교재 뒤편에는 부록 자료로 스프링 상수와 스프링의 조합에 대해서 정리해둔 내용이 있어요. 알면 좋을 내용들이라서 담은 건데 사실 뭐 기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필기 때 다뤘었던 내용들이라서 이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강의가 끝났습니다. 조금 비교적 짧은 편이었죠. 코일 스프링과 겹판 스프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요거 두 개 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둘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공식만 알면 그냥 문제에 주어진 치수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 외우기 어렵다고 요거 버리시면 아깝겠죠? 공식 외우는 거 어려우시면 시험 직전에라도 이 공식들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스프링은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13장까지 배워봤는데 이제 필답형 강의가 14장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같이 힘내봅시다. 이번 강의는 코일 스프링과 격판 스프링의 주요 공식들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